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파견 나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남점순입니다. OECD의 초저출산 형상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0.81밖에 안 되고 1, 4분기 보니까 0.86밖에 안 됩니다. 두 분이서 아이 한 명을 안 낳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특가 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대한민국 대전환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저희 대한민국 인구규조가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규조는 빨리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책이라는 거 생각보다 법도 만들어야 되고 좀 뒤따라가는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지난 2015년까지 3차 계획을 만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1, 2, 3차보다 좀 더 지금까지와 다른 원인이 다르니까 대안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4차 기본계획은 조금 다른 편으로 바꿨습니다. 4차 기본계획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과 현망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 미래보고서에서 우리가 2305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 정도 나는 5만 명의 국가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5천만 명이 넘고 있잖아요. 저희 나라가.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저희 나라를 꼽았어요. 그리고 얼런 머스크도 일본 얘기하다가 대한민국의 위기 심각하다. 그랬더니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저를 총균세라는 그 책자를 쓴 사람인데 아니야.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벽이 오히려 위대한 기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면 이게 저출산 성공하게 되면 일반적인 일상 평범한 자원을 적은 사람이 많은 부를 창조하게 될 거니까 인구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자질이 더 문제이지 않느냐. 양보다 질이 더 문제라라고 이제 얘기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재작년이죠. 2020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인구가 늘어나다가 거꾸로 이제 줄어드는 첫 해가 됐어요. 이게 2020년 1월 20일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뉴스 탑이 떴을 거예요. 새벽에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려던 환자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한민국 1호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1,800만 정도 더 있는데 그때 1호 나타나고 지금 그날 아침부터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우리 이거 긴급 개혁문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지난 2년을 했고 이번 4월 말 5월 초에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로 아직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일상생활로 가고 있지만 2020년과 20년 전과 후로 20년과 이전과 이후로 저희 모든 것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옛날에 마스크 쓰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일본인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 쓰고 있거든. 내가 좀 감기 기운이 있나 그럼 단순히 피해 줄까 봐 썼었는데 요거는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한 이 마스크 느낌이 좀 달라졌던 것 같고요. 1985년만 해도 저희가 83년도에 2.01이 무너져서 이거는 인구 유지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했던 시절인데 그때도 60만 명 정도 태어났었어요. 근데 23만 명 돌아가셔서 저희가 42만 명 정도 연구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태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보다. 그런데 2020년 이후로는 저희가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고 태어나는 숫자가 이제 30만 명도 깨졌어요. 작년도 26만 1,000명밖에 안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더 심각하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위기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고요. 1960년대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수 65세 이상은 사실은 100만 명도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2,800만 명이 넘고 있고 20년 후에 2040년이면 1,500만 명이 1,600만 명까지 늘어가게 돼서 엄청나게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14% 정도 5천만 명이니까 14% 정도 600만 명이 넘으면 이거 저출산 고령화 국가다라고 했는데 곧 20%가 넘는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보실까요? 60년대 우리는 2,500만 정도 있었어요. 그중에 노령 인구 수가 67만 정도밖에 안 됐고 중위 연령도 19살, 20살도 안 되는 되게 젊은 나이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 2020년 정도 보시면 5,178만 명인데 저희가 노인 인구가 630, 유선 인구 630인데 노인 인구가 더 많아요. 813만 명으로. 그리고 중위 인구도 43세로 엄청 높아졌죠. 그리고 저희 보면 2천만 명이 80년대까지 됐어요. 90년대부터 4천만 명이 돼서 4천만 명이 2010년대까지 되다가 2020년 5천만 명이 됐는데 30년 만에 다시 또 2050년 이후로 4천만 명으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또 30년 후에는 3천만 명으로 떨어지고 아까도 이제 5만 명만 있는 이런 나라가 2300년에 될 수 있다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통계청에서는 장래 인구 추기를 5년마다 하게 되는데요. 중위 인구 아까 20년도에 43.7세인데 우리 한 30년 후에 보면 62세로 이제 다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는 중간 인구수가 너무너무 어린 우리 19세였던 게 벌써 60세가 넘는 날로 바뀌었고요. 노령 부양비는 제가 지금 20년에 저희 100명이 22명 모시면 돼요. 그런데 50년 후에는 100명이 101명, 한 명 더 모셔야 되는 이런 엄청난 우리 부담이 큰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보 부담뿐만 아니라 개인도 부담이 더 크겠죠. 저희 지금은 100명이 5명 모였을 때는 사실은 4인 가구면 25명 중에 한 사람만 모시면 되는 상황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구를 유지하려고 하는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 이 저출산 국가가 1983년부터 됐었어요. 35년 동안 지속되어 있었고 초저출산 현상도 2002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19년에 0.92, 재작년에 0.84, 작년에는 0.81. 그래서 합계 출산 1년 미만은 유일한 나라가 하나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출생도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수험생 1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50만 명도 안 되는 수험생 재수생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작년에 출생한 수 26만 1,000명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저희가 이 저출산 문제가 큰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가 됐고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해야 되고 기재부, 뭐 교육부, 그다음에 저희 복지부, 또 국방부도 엄청나게 큰 국방 인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지난 70년부터 저희가 83년 또 2.1까지는 그나마 100만 명에서 90만 명 이렇게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지난 2005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60만 명 정도로 20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 사실은 2004년 이후로는 저희가 84만 명 또 30만 명도 깨진 이런 2017년 이후로 이런 고민들이 같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하게 되는 생각이 된 거죠. 두 번의 큰 이 위기 경보가 있었는데요. 일단 80만 명, 60만 명 떨어지는 83년도에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저희가 60년대부터 인구가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큰일 났다. 그래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산화제한 정책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정책을 계속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 했고 초원 연료도 계속 상승을 했죠. 83년대까지. 그리고 저희가 건강보험이 77년도에 도입됐고요. 건강보험 하면서 초음파로 인해서 유산도 많이 증가했어요. 남성 선호 산화상이 있어서 여아들이 많이 또 임신 중절수로 인해서 사라진 그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97년이라는 그 IMF 위기에 따라서 이제 나 직장도 없고 큰일 났다. 그래서 또 우리가 결혼이나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2차 인구 절벽이 한 번 있었고요. 2002년도 이후에 98년에서 99년도에 그래서 좀 회복됐다가 다시 2016년 이후로 저희가 이렇게 인구가 엄청나게 30만 명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 됐죠. 2008년대 위기가 또 한 번에 저희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됐던 생각이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IMF 이후로 사람들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은행이 수십 개가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한 은행에 100명만 있어도 몇백 명이 사실 자기 직업을 잃은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많은 생각, 여러분 주위에도 보셨겠지만 나는 서울대 공대 갈 거야 라고 얘기했던 과학고 친구들이 아니야 나는 이제 의치원으로 갈 거야 라고 자기 자격증을 갖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오늘날 삼성 갤럭시 여러분들 다 쓰고 있겠지만 그거는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저희가
전자공학과가 가장 1순위 학과였었어요. 그래서 그 인재들이 다 모이면서 대한민국의 갤럭시 삼성전자를 이끌었고, 뭐 바이든도 와서 나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갈 거야라고 얘기할 정도 됐었는데, 요새는 전부 다 의치안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외부 충격이, IMF라는 외부 충격이 와서 저희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확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의치안이었고, 할 때는 경희대, 한의대가 서울대 의대를 앞질러서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거죠. 더 볼까요? 21년도에 0.81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전망치니까 통계청에서 원래 5년마다 인구 전망치를 내놓게 되는데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2년마다 내놓고 있어요. 19년 추계했을 때와 20년 추계 8년이나 당겨졌는데 2022년으로 내겠습니다. 29년에서 21년으로 내는데 사실은 21년 벌써 0.86으로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21년 추계와 21년 추계, 29년 추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진한 파란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시군구에서 66% 이상이 사실은 태어나는 아이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60개 이상이 20% 이상 감소하고 있어서 어제 5월 29일 날 본회의 통과한 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지원 특별법도 하나 또 이번에 발효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려고 그러면 뭐 시군구에 종합병원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응급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그런 지원 특별법 지방교구세나 지방재정교육금이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사실은 서울, 세종 조금 남아있고 부산, 울산, 대구 조금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다가 이 지자체가 전부 다 이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없어지면 그만큼 그 지역 자체가 소멸한다고 생각해서 엄청 89개 지역이 전염돼 있어요. 아까 20년은 계속 중요한 시간인데 결국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일자리 때문에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서울에 수도권에 다 뭉쳐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수도권에는 별로 없고 사실은 강원도, 경북, 그다음에 전북, 전남 이렇게 섬나라 이쪽에 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봐도 수도권의 집중이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만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면 수도권에 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지자체 인구 감소 지역을 89개를 지정했어요. 그럼 이거 5년마다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산부터 이제 서울은 제외하고요. 부산부터 이제 전국 89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경기 2개, 인천 2개, 전북이나 전남은 10개가 넘고 경북도 16개 이렇게 많아요.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이 전부 많고 강원도도 12개 지역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사실은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렇게 특별 기금이 만들어져서 매년 1조씩 10조를 앞으로 10년간 쓰게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플러스 이번에 지원금까지 같이 만들어져서 각 지자체에서 내일 우리 지방자치단 선거할 텐데 거기서도 같이 또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이 좀 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셨겠지만 어떻게 그러면 정책을 했었냐. 저희가 95년도 까지도 인구 증가 억제 정책만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83년대 2.01이 무너졌는데 불구하고 정부에서 가장 예측을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로 저희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례예요. 보건복지부가 인구 억제 정책을 지속했던 게 큰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라든가 뭐 둘도 많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이렇게 나온 것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건강보험이 되면서 사실은 초음파 통해서 성별을 구분하면서 문제가 하나 더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2차 60만 명에서 40만 명 쭉 떨어질 때도 위기의식은 감지했지만 어떻게 할지 정책 전환 생각보다 뒤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억제 출산율 정책 전환한 것이 2005년도 시작했으면 아까 83년도에 1차 급감 됐으니까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렇게 뒤로 한참 미뤄져서 갔다는 얘기죠. 제가 느꼈으면 저가 다 퇴임하고 난 다음에 후배들이 이제
고민했던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95년까지 그렇게 시작하다가 96년부터는 그래도 야, 인구 자질을 좀 향상하려고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이때 97년도에 IMF가 딱 와서 또 엄청나게 외부 충격이 또 출산에도 결혼과 출산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저희 2005년 저출산사 고령사회 기본법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저출산 고령사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TF팀을 시작해가지고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시작했다가 정책을 본격화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 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출범을 했고요.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얘기하자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인 본위원회에는 저희 부위원장님 한 분 계시고요. 저희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간사로 일을 하세요. 7개 부처와 민간위원들이 해서 총 2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서 정책운영위원회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차관님들이 있고 민간위원들이 또 같이 오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운영의 안건을 올리기 전에 분과에서 미래계획, 세대공감, 일생활균형, 아동돌봄, 가족다양성 여러 가지 분과위원들에서 위원장들이 또 민간위원들이 또 활동하고 계시죠. 그래 2006년부터 이제 6년부터 5년, 2006, 2010, 2011, 2015 이렇게 해서 1차 일단 출산 양육에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자. 2008년까지도 저희가 그 위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경제 위기가 있었으니까 일단 출산 양육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자라는 그 얘기가 있었고 2차에서는 출산율은 조금씩 회복됐었습니다만 3차까지 목표가 OECD 출산율까지 좀 회복해보자라고 1.63 정도 되는 건데요. 저희가 20년 되면 1.5가 되겠지 했는데 20년에 아까 0.93으로 사실 1.0 미만으로 계속 유지됐고 21년도 0.81로 더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 2,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2006년도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초를 말했어요. 고령화의 삶의 질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사실은 영세 그 당시에 특히 출산 양육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다만 사실은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저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위소득 70% 이하여서 지원을 받았는데 아이가 국공립 가면 국가 지원을 받고 민간 어린이집 가면 지원을 못 받아서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부모한테 주는 거니까 이 부모한테 받아야 된다 그래서 평가 인증 지원금 현식으로 갖고 근데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부 다 저희 30%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어린이 수용할 수 있으니까 민간 어린이집에 하면서 그러면 그들의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서비스 질을 저희가 평가 인증이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시작했던 그런 게 있고요. 노소적 보장과 요양보호 문제를 할 때 그 당시에 저희 복지부 장관님이 유시민 장관님 이렇게 오셨었는데 다 아시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노인 요양보험도 같이 그때 시작을 했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노인에 대한 고령화 문제를 저희가 고민하게 제도를 구축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2011년도부터 이제 15년도까지는 중간에 정부가 바뀌지 않아요. 13년 2월에 바뀌잖아요. 12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12월에 선출하고 그래서 국가 책임 보육해서 그동안은 하위 소득 70% 살만 하다가 100%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게 됐죠. 제가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여러분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가정 양립제도를 위해서 국가 사회 책임도 좀 강화했다. 육아휴직계도 하고 무상보육도 14년부터 실시했다. 이런 중간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또 새로운 제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16년부터 20년까지도 사실은 경제적 요인으로 이제 내가 결혼 안 해, 직장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주거나 이런 게 좀 더 우리가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 좀 더 할애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쪽 공급을 좀 확대하려고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년도 3월 9일 날 저희가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됐었죠. 그래서 중간에 수정 계획을 만들고 21년 4차 계획은 좀 더 다른 계획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봐도 이게 서비스,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저희가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부분들을. 근데 인프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 GDP 대비해서 가족시설 비중도 2%도 안 돼요. OECD 평균이 2.4%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양육이 이렇게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했다. 그리고 가족 지출에서 OECD 주요국 중에 되게 낮은 수준이어서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저희가 일가정 양립 지원대 근로 양성평등 기본법도 98년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외형만 마련돼 있었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고용보험 가입자한테만 사실은 제가 출산휴가나 출산의 양육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아직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직도 제가 출산휴가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은 언제 하고 제가 출산휴가 3개월만 들어가게 되면 지금 9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를 누군가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아예 6개월 취직을 하면 공무원도 이럴진데 그러니까 회사 동료 눈치가 보인다. 내 업무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각지대가 되게 많더라.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 같이 어르신들이 좀 더 우리 젊은이들이 같이 일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없잖아 있어요. 저희 생각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사회 구조도 많이 있죠. 일단 출산 양육 부담이 너무 높다. 그다음에 우리 가사분담, 성평등 노동 환경 맞는가. 그래서 98년부터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법 이런 것들이 같이 되게 많이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로기준법에 들어가 있고 양성평등 기본법도 나타나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런 제도화는 아직 좀 더 인식, 우리 마음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 바뀌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산으로 옮기는 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3차 기본계획 동안 15년 동안 해보니까 국가적 문제점이 출산 장려 중심으로 가더라. 애 많이 낳아라. 그럼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렇게 나더라. 그러니까 심각성은 좀 높지만 큰 비용이 뭐냐 생각한 17년 문화일보분이야.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28%, 30% 가까이 3분의 1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고 근데 이게 국가 위기기를 개인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특히 젊은 세대는 이게 뭐야 너희 정부에서 이런 거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해서 출산 강요하지 말라 또는 뭐 저희가 100조 넘는 예산을 했어도 아직도 1.5는커녕 1.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감능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도 이렇게 야 대한민국 보니까 가압 여성 수에 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출산이 되게 낮더라. 뭐 경기 조금 있고 다른 데는 되게 없고 이렇게 이게 뉴욕 타임즈까지 날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되게 놀랐었죠 사람들이. 2016년도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변화는 그동안 이렇게 여성들한테만 애 낳아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보니까 일생활 균형 또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워라밸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그다음에 양성평등한 사회가 아직 아니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로 좀 이렇게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출산율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서 여성 고용률 20% 넘으면 출산율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스웨덴 모델이거든요. 스웨덴은 다 같이 일을 하고 부모가 다 같이 아이를 키우고 출산은 저거 충분하더라. 개인이 행복해야 출산도 늘리기 가능하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이 위원회이지만 위원회 사무처가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17년도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빠져나왔죠. 저출산 고령사 사무처가 따로 위원회 회의만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위원회도 회의만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근데 우리 또 너무나 OECD 국가에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시간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안 되더라. 그다음에 여성 고용도 M자W 출산하면서 계속 내가 고용시장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좀 낮아서 그것도 좀 해줘야 된다. 삶의 질 해결 먼저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인이 달라지면 그 대안도 바꿔줘야 되겠죠. 1차는 초원 연령 상승 인공유산 아까 얘기했던 피임도구 이런 게 많이 대입돼서 안 됐고 IMF 여파로 인해서
내 직장도 없으니까 장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결혼 출산을 안 하거나 미루거나 이랬는지고 16년부터 보니까 혼인일 직접하고 기혼보호 출산도 감소해서 작년에 0.8일 됐다는 거죠.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과거의 산하 제한 정책이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출산율 연령대의 여성 인구도 급감해서 출산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71년대 1,300만이었던 게 71년생 정도 하면 95년도에 1,300만 명 정도 있던 게 계속 줄어서 1,200만 19년 이렇게 떨어지면 95년부터 19년까지 15년 동안에 한 105만 명 이상 감소했으니까 가장 큰 문제이고 더구나 인구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아까 83년도에 이미 2.01이 너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95년까지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 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90년대 말에 공직에 들어왔는데 그 선배는 그런 얘기 했죠. 어쩌면 애 낳지 마라 하는 사람이 30년도 공직에 있다 생각하면 이제 애 좀 낳으세요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을까. 그 한 사람이 똑같은 정책을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90년대 공직 폐지하긴 했는데 97년대 IMF가 오면서 저희 나라는 사실 다시 한번 위기가 맡은 거죠. 보면 저희가 80년대 100만 명 정도 이렇게 태어나던 게 아니 저희 보통은 105, 106, 107 이렇게 출생 선비가 되는데 90년대에 너무너무 높아서 116.5 경북 대구 이런 134.1 이렇게 나요. 즉 16명이 더 많은 여아가 115.3 이렇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더 많고 그게 인공 임신율을 보내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나지 못함으로 해서 거기에 저출산까지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한 8만 정도 자녀 출산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보통은 105 정도 되는데 116, 115 되는 거 인공적으로 뭔가 외부적인 충격이 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2000년 중반쯤 돼서 그때 딸 둘이 있으면 셋째는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생각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한 중고생 됐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10년도 안 된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냐. 물론 그 할머니도 살아 계셨죠. 저희 세대지만 할머니 살아가시고 딸 둘을 이미 학생인데 아직 중고생 있는 이 친구는 하는 말이 어떻게 2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까. 남아 선호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뀐 것을 많이 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혼인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초혼 연령도 상승하고 옛날 20대 이렇게 하다가 이제 30대가 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95년도에 26.49세였는데 2010년도에는 30대로 이제 넘어가서 30.10. 계속 31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노년이 되면서 이제 둘째 이상 출산에 대한 어려움도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혼 가구도 출생아 수도 감소됐어요.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60년생도 아직 있는데 60년생은 한 대여섯 명이 있어요. 형제 자매가. 근데 70년생은 30명 있고 80년생은 한두 명 있어요. 90년생도 역시 한두 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0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혼 여성이 출생아 수 한 10년 사이에 0.24까지 감소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기혼 여성에도 이제 아이 더 이상 낳지 않겠다. 나는 직장만 다니겠다. 나만의 삶, 워라밸을 즐기겠다 하는 사람 되게 많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사회 경제적 요인을 보면 노동시장이 가장 큰 문제도 불안정하니까 그다음에 임금도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어떻게 혼인을 하냐. 출산도 안 되겠다.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특히 이제 97년 IMF가 저희한테 노동시장이 유연하라는 외부 압력이 엄청 컸었죠. 그래서 파견 근로자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업체에서 파견하고 근데 그게 보니까 비정규직의 형태가 된 거죠.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IMF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 구조조정을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하라고 파견 근로제를 하고 있지만 20년 후에는 큰 문제가 아니나 다를까. 2017년 이후로 정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가장 커서 오늘도 지금 대목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얘기 여러분 많이 드셨겠지만 인천공항공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쪽에 다 연결돼서 나온 문제라 20년 동안 쌓여서 된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교육에서 경쟁도 심하다더라. 자녀 교육에 이제 금전도 시간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더 이상 뭐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지났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서울대 뭐 합격생, 스카이대 합격생들의 지역 분포를 보니까 뭐 이렇게 그래도 강남 3구나 이쪽에 잘 사는 지역의 학생들이 더 많더라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출산을 가면 주택 가격이 가장 큰 문제.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가 하늘 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집이 없으니 결혼 못 하겠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내 살 집도 없는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정부에서 많이 좀 고민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임대 아파트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임대 아파트는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을 작게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자체가 일가정 양립을 곤란하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요. 일단 같이 출발을 하면 여성들은 뭐 애가 아프면 병원도 뛰어갔다 와야죠. 이런 게 아빠가 가는 사람보다는 엄마가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 임금 격차도 좀 있어요. 남녀 사이에 이것도 같이 있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설차별 받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 비율이 55%나 되고, 최저임금 노동도 여성이 62% 되고 있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뭐 초단 시간 노동자 여성 비율도 70%가 넘게 있는 거 보면, 아직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평등하게 일하고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기는 참 곤란한 구조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작년에 이제 재작 2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취약해서 노인, 아동, 장애인들이 돌봄 공백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 인프라도 아직 확대되지 않아서 돌봄 공백 때문에 영유아기가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게 낮고, 그 다음에 초등에도 사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오후 3시, 4시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학교 가면 갑자기 11시 점심도 안 먹고 집에 오고 이래가지고 엄마들 거의 멘붕이죠. 또 1학년까지 가는데 3학년 되면 갑자기 방과 후 돌봄도 또 안 되고 있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연계에 살 일이 너무 많고 할 일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수준에 따라서 출산율 관계를 나타내는 여성혁명이라는 그 그래프가 있는데요. 내가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이 되어질수록 처음에는 안 되다. 이 출산율이 왼쪽에 있는 세로 축은 출산율인데요. 출산율이 높다가 성평되면 출산율 떨어지다가 또 성평등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출산율이 올라가더라.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뒤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같이 봐도 이런 독일이나 이렇게 같이 봐도 스웨덴 이런 부분 봐도 처음에는 출산율이 높다가 성평등이 되어지면 55년도 일찍 됐죠. 프랑스가 일찍. 그다음에 영국도 떨어지다가 94년도에 올라다가 2015년 이후로 다시 또 1.8까지 회복이 되고, 독일도 2005년도에 1.3까지 59년도에 60년 가까이 가장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스웨덴도 마찬가지. 스웨덴은 되게 오랫동안 정당과 정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걸 사회적 합의를 모델을 만들어서 갔던 그런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 출산율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하는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 좀 완화되고 가족에서도 성평등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새는 다 가서 부엌에 가서 일할 수 있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남성들이 부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국가 지원도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는 그다음에 성평등 아주 확대를 대투자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대가 달라지면 문화 가치적 요인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동안 저희는 부모님, 할머니, 또 자녀, 손주까지 같이 가고 있던 시절에서 이제는 1인 가구도 엄청나게, 사실 같이 서울에 살아도 사실 강남에 있으면서 강북에 있는 학교를 가면 혼자 내보내서 학교 가까이서 공부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부부와 미혼 가구 자녀가 이것도 57% 있다가 이제 44% 줄어들고 있고, 한부모 미혼 가구 자녀도 되게 많이 높아가고 있어요. 9%에서 5% 이상 늘어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1인 가구가 3명 중에 1명이 1인 가구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저희 나라의 제도가 바뀌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근데 청년들도 이제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 입학 확률이 훨씬 남성보다 높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일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이건 여성이 해야 돼, 남성이 해야 돼,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불안정 고용이 많이 증가돼서 노동성이 필연적인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요새 그래서 같이 소개팅하는 친구들 보면 남자도 여자는 같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졌어요. 제 친구들이. 그리고 또 결혼할 때 또 젊은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래요. 너희 부모님은, 시부모님은 그러면 연금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분들 부양해야 되는, 아까 있잖아. 100명이 101명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부모님 연금은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이구나. 이게 연금 한 34년 됐거든요. 88년 해서 이제 국민연금 30년 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2030 세대들 한번 보니까 너희 일, 개인 생활, 파트너십, 자녀 뭐가 가장 중요하냐 했더니 일단 일이래요. 36%, 35%. 여성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 일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남성들과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개인 생활도 여성들이 훨씬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남성 26.6%고. 그리고 파트너십이나 자녀 문제가 이렇게 1위는 개인 생활을 반절도 안 되거든요. 12.6%, 14.1% 이렇게 낮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인 가구가 2000년도만 해도 15%였던 게 이제 2배로 30% 가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서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야, 집이 뭐 이렇게 클 필요가 있어. 집 가고 이렇게 1, 2 이상 되면 되지. 그런데 아니죠. 우리 자녀가 나가서 혼자 살고 싶어 해서 집도 더 필요하게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백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수요가 비용 편익 기초에서 경작들이 이렇게 부족하죠. 비용이 편익보다 크면 비용이 많이 되니까 출산 기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직접 비용은 임시 출산 비용 이런 게 되지만 기회비용은 저희 경력 단절, 임금 상실 이런 것은 포기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면 비용 때문에 우리가 못하게 된다라고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 패러다임이 20년 말에 4차 기본계획을 하면서 바꿨어요.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출산 장려에서 바꾼 거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계층과 성, 세대 간의 통합에 연대하여 가도록 했다. 그래서 포용국가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하는 그런 상황을 했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2020년은 문재인 정부 21년부터 25년 계획이니까 그래서 인구 변동 현상도 개별적 행위가 아니라 집합적 결과였다라고 이제 하면서 삶의 질 문제를 인구 변동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했고 사회 구조 장애 요소를 해소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개인과 가족이 권리를 보장하고 생애를 재설계하고 지역 공동체 지역 상생 문제를 같이 해보고 사회 시스템도 좀 구조적 대응을 좀 해보자.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에티켓 영상 혹시 보고 계셨겠지만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들리시잖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켜 있는데 안 되는 거지. 오은영 박사님이 비대면 시대의 이 마음 건강, 정신 건강 문제를 위해서 엄청나게 뜨고 계시죠. 근데 우리들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20, 30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본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저랬어. 이리 잘못했어. 이러면서 치유받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좀 이따 다시 보실게요. 네. 그럼 4차 기본계획을 어떻게 바꿨나 한번 볼게요. 20년 12월에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아까 오늘 저희 이
기본계획 이 책자도 좀 가져왔으니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권 정도 가져왔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가 획기적인 정책 대안은 없냐. 고령화가 사회적 구조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하나만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민간 기업 사회 전체가 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큰 틀을 가지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문제 좀 이따 할게요. 네. 상평등한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 사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책감도 높은 집중 투자를 좀 해서 함께 돌보고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출산이 이어진 사회 구조적 요인을 좀 완화해서요. 삶의 질을 좀 높여보겠다. 그리고 건강하고 능동적 고령 사회를 구축해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크게 만들어왔고요. 그래서 함께 일하고 돌보는 기본 사회 조성을 위해서 단 5가지 주제를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성평등 일할 수 있는 사회, 아동동 사회적 행복과 기본권은 보편적 보장, 성재산권 보장 이런 거 같이 얘기를 했고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도 수도공경 노후 생활 보장 체계를 만들고 보건의료 서비스 좀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고령친화 주거 환경,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이런 부분까지 되게 5개 과제를 했고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현해서 미래 역량의 창의적 인재 육성, 평생교육, 청년기의 삶 기반, 여성 경력 유지하려고 만들었고 친중년의 품격이 활기찬 일할 사회 참여를 위해서 인구구조 변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양한 가족들을 좀 수용해야 되겠다. 연령통합 사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사회 안전망도 강해야 돼. 지역 상생 기반 구축해야 되겠다. 중간에 이렇게 없어지는 소멸도시 없어질게. 고령 친화 경제로 도약해야 되겠다. 이런 4가지의 기본 추진 전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저축개선,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이런 게 있고 임대주택 전월세 지원도 강화했고 국민 취업제도 이런 청년 특례를 만들었고요. 남녀 모두가 성평등한 경영 공시제, 고용유지 장려금, 정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 공제까지 해주고 부모와 아이도 영아수당을 도입했고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 천만년 꾸러미, 그다음에 부모가 다 육아휴직하는 부분, 소득대체율도 좀 인상을 했고요. 다자녀 가족이나 아동 양육가구 주거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고령자의 기초연금 확대하고 지금 기초연금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리는 공약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법을 또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법 개정 시간이 좀 필요하게 퇴직연금도 의무도 했고 그다음에 계속고용 장려금,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건강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고령사회가 같이 하는 177개 중과제를 같이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아동 양육까지 영아기 집중 투자를 통해서 일단 임신 출생 전에서 의료 부담을 좀 감경하고 생애 초기에 영아에 대해서도 보편적 수당, 영아 수당 지급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출생후부터 2025년까지 월 5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단 임신 출산하면 바우처도 100만 원 주게 되고요. 아동 출산 시에 200만 원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1월부터 나오면 작년 12월 31일 11시 30분은 안 되고 2022년 1월 1일 30분은 됩니다. 좀 아이 보고 30분 1시간 늦게 나오라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12월 30일 날 태어나가지고 1월 1일부터 하는 이 100만 원을 지원 못 받는 친구들이 하나 있어서 예전엔 다자녀 지원하면 3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지원해서 주거 지원도 강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해서 주고 국가 장학금도 확대하고 고속열차 할인 이런 부분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공유 어린이집을 좀 확대해서 550개수는 확대하려고 하고요. 교사 아동 비율도 좀 축소해서 아동이 혼자 한 사람 선생님이 한 아동 5명 보는 것과 3명 보는 게 3명한테 보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시간제 보행이나 아이들 보험 서비스도 좀 확대하고 있는 거고 저희 초등에 원종이 돌봄이 있는데 초등교사 원종이 돌봄 지수도 확충하고 있고 학교 안팎 자원을 이용해서 초등생 돌봄을 좀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 누구나 유교직 할 수 있게 일생활 균형 강화를 하고 있는데 19년에 10만 명에서 25년에 20만 명으로 2배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저희 때 아마 모르셨을 수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보건복지부 남성사무관 육아휴직을 들어갔다 신문에 날 정도로. 요새는 그런데 돌아가면서 육아휴직 합니다. 같이 사무관이어도 먼저 출산휴가 들어가는 엄마가 먼저 하고 3년까지 될 수 있잖아요. 아이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하니까 엄마가 휴직해서 1년 출산휴가 하고 3개월 출산휴가 하고 육아휴직 1년 하고 돌아오면 아빠가 다시 들어가서 애를 이제 그때 말이 살짝 좀 아빠 엄마 이렇게 되니까 걸어다니고 그때 또 아빠가 휴직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면서 육아휴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세기와 21세기는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하면 각각 300만 원씩 통상임금이라 하는 것을 100% 다 지원해 주니까 돈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계속 육아휴직 할 수 있게요. 그다음에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까지도 육아휴직 권리를 확대해서 저희가 육아휴직하면 그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전재회장관이 있을 시절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세원을 해야지 왜 고용보험 기금을 갖다 쓰냐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되고 있는데 노동부랑 뭐 이번에 같이 좀 더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도 80%만 주다가 이제 150만 원까지 인상을 했으니까 90%에서 120만 원까지 확대됐으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은 그냥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뭐 이런 1인 사업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약에 부모급여라는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다 내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100만 원씩 받으면 충분히 출산휴가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하고 일자리랑 주거 지원해서 능동적인 고령사회를 구축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 보건복지부의 가장 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계속 있었는데 그 폐지되니까 노인 15만 가구 신규 지원하고 기존 수급 노인도 3만 가구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응모했고 주택연금 운영도 좀 다층 정도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은 있는데 소득이 없는 노인들 되게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 좀 고민하고 있는 거고 건강지원 노인 건강검진 확대하고 예방해서 조기 발견하고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치매 국가 책임제도 좀 같이 했는데 요양보험 요양시설 많이 있지만 치매는 너무나 많이 생겨서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 문제가 되는. 저도 개인적으로 요양병원에 이제 봉사를 가보는데 치매가 나이가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봉사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제가 식사를 계속 드시는 점심이 보통 낮에 가니까요. 식사를 드리는데 한 번은 눈을 뜨지 않고도 그 식사를 그냥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삶은 어떨까. 또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연세가 좀 많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 뭐 이름이 다 나오지 않지만 거기 연령이 표시되어 있는데 50대였던 거예요. 저 너무너무 놀란 거죠. 아니 50대가 이렇게까지 할머니처럼 계실 수도 있는가. 치매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치매 문제도 가장 큰 국가 책임제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개인의 엊그저께 그 장애인 돌봄하다가 힘든 관절 장애인 이런 것도 있지만 치매도 정말 가족의 삶이 많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국가가 책임하고 있지만 개인의 삶의 질의 문제는 되게 큰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주거 지원도 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고령자 복지를 드리는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추천 예상을 좀 볼게요. 저희 16년부터 20년까지 보니까 한 108조 정도 예산을 쓰고 있어 5년 동안. 그래서 이게 신혼부부 융자나 신혼부부 임대 전세 임대 이거 직접적인 출산이 아니라 100조 쓰고 있지만 사실은 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면 가운데 그 주거 빨간색이 가장 크게 지금 나가 있죠. 그리고 GDP 대비 가족수출 비중을 보시면 한국이 너무 완전히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OECD 평균은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이고 사실은 영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 선진국들은 한참 위에 가 있어서 GDP에서 사실은 지금도 복지부가 예산 100조 가까이 쓰고 있으니까 기재부 예산은 되게 물먹는 하마여서 너무 싫어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지 않으면 기재부에 대한민국에서 쏟아부을 재정 지출은 훨씬 더 커지니까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요. 가족 출산 비중이 좀 높아지면 출산율도 좀 올라갈 거 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가족 출산 좀 높여달라고 저희는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보면 평균은 대한민국 1.0밖에 안 돼, 1.4 합쳐도 그렇게 되면 평균이 2.4인데 OECD 평균이 프랑스는 3.7까지 엄청 높죠. 독일은 3.1이고 그래서 2015년 기준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더 가족 지출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지원 정책으로 해서 유배우 출산율 증가가 없었다면 사실은 저희는 기존 부부의 육아지원제는 초점을 해도 가상의 학교 출산율 0.73 정도 10년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지원을 저출산 구령사회 정책으로 지원을 해서 1.17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 육아지원 정책 출생아 수가 유지됐던 2005년부터 15년까지 10년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지금 15년 이후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출산의 정책이 뭔가 필요한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지금 90년대생부터 30만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 친구들이 지금 90년생이 지금 30대 됐으니까 이 친구들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저희가 지금 2030년까지 이제 8년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뭔가 해야 될지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60, 70만 태어났던 시대에 부모 진입이 이때 와 있고 이 이후는 40, 50만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모가 진입되면 이때는 수가 자체가 20만 명, 30만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4차 계획에는 한 233조 정도, 234조 이 정도의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새 정부가 와서 인구정책 TF를 인수위에서 한번 했었는데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총리를 만들어서 인구정책 본부를 만들고 해야 되지 않냐. 또 여성가족부 폐지와 더불어 가족미래부를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저출산 구령사회위원회 플러스 민간에서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아직은 전혀 결론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결론이 내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얘기가 되면 저희가 좀 구조는 다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개선은 직접 지원해야 된다. 아까도 가족지출 너무 적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국민 체감도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구 특별회계 같은 걸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라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 K 방역에 우수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다른 나라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희는 주민번호 때문에 이렇게 A, B, C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그렇게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특별 기금 만들어서 인구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아이의 컨셉 랩 클라운 아이들 뮤직 콜라보레이션. 세상 모든 아이들을 웃게 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 듣기 좋은 음악은 없으니까.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네. 아까 못 본 영상을 한 1, 2분 될 것 같긴 한데요. 확인해 보실까요? 당신은 에티켓이 있나요?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다는 거 아세요? 아이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건 중요하니까. 모두 함께 에티켓 시작해볼까요? 이거 진짜 좋다. 아이는 키가 작으니까 시야가 좀 좁아요. 몸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미숙하죠. 성장 중인 아이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에티켓, 아이가 서투른 행동을 할 때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아이는 낯선 장소에서 불안해하죠. 말 안 듣는 아이로 보이겠지만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어른과는 다른 아이들의 마음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에티켓,
낯선 상황에서 아이가 힘들어할 땐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아이는 우주에 혼자 남은 것처럼 불안하고 무섭겠죠.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니까요. 애가 기다리겠다. 감사합니다. 에티켓, 육아하는 부모를 배려해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를 배려하는 작은 실천, 에티켓, 함께하는 당신이 멋져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니까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